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무례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에겐 갑질, 참교육이 변질된 채 사용될 때가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갑질 그리고 참교육이란 말이 유행 아닌 유행입니다. 갑질, 갑을의 근원은 계약서상 갑과 을의 표기에서 시작합니다. 갑과 을은 계약에 제시한 용역 또는 재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용역 또는 재화에 걸맞는 금액을 주고받는 상대를 표기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질이 신분 계급처럼 들리는 세상에 살게 된 걸까요? 참교육, 이건 더 가관이죠. 거짓 교육이 아닌 진짜 올바른 교육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참교육은 이제는 무례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사이다 벌을 내리는 뜻으로 오용되었습니다. 무례는 대개 무지에서 시작합니다.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든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지에서 건져줄 아주 멋진 청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멋진 청년 천현우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벌써부터 앵꼬가 난 천연우라고 합니다. 앵꼬요? 아 힘들어요. 이게 체력이 벌써? 이게 사실 심폐지구력과 실제 방송 체력이 다르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되는데요. 네. 아 제가 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또 하프 마라톤을 뛰고 왔단 말이죠. 20km를? 네네. 네. 근데 뭐 술 먹고 잠이나 푹 잘 걸 그랬어요. 이럴 거면은. 참고로 저도 주말에 80km 자전거를 라이딩을 했습니다. 와우. 예, 전력으로.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아 이게 적당 덕후 프로그램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중에서도 기종이 이제 배터리 광탈 제품이라고 하는데 유달리 배터리가 빨리 닳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 오면 배터리 광탈 제품이 되는 거죠. 아, OS 업데이트를 저희가 좀 잘못했군요. 야, 배터리 이게- 소모율을 줄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하고요. 네. 녹음이 끝나면 뭐 딴 거는 보충 못해야 돼도 칼로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우 훌륭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귀신이 고칼로리. 귀신이 고칼로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방송 3회차 녹음까지 해봤어요. 이 중간에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근데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네. 야, 책을 꼼꼼히 읽는 독자하고 만난다는 건 그 자체만 어마어마한 영광이거든요. 사실 작가한테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양가 감정이 돼요. 힘들긴 있는데 너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독자를 아주 가끔 온라인에서 만나는데 당신이 책에다 이런 얘기 쓰지 않았냐. 근데 죄송한데 좀 기억이 안 나. 솔직히. 근데 바로바로 답을 해주지 못하고 내가 이런 걸 썼다고? 저도 문장 그 셋밥일지의 문장들 보면서 그 이제 소감들들 올라오는데 네. 표현이 기발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보면은 이걸 내가 썼다고? 그럴 리 없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기시감 들 때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거잖아요. 글은 거미가 거미줄을 뽑듯이 자기를 계속 괴롭혀 나오는 끊임없는 자기 학대가 아닐까.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작가님도 저랑 약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글 쓰는 시간이 괴롭지만 즐겁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늘 괴롭고요. 저는 그러니까 글이라는 기능을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일을 했던 게 공장이다 보니까 이 글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막 의미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낯간지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글쓰기는 어디까지나 천연우를 전파하기 위한 언어일 뿐이고 그렇죠. 표현의 기술일 뿐이라고 딱 잘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코딩 작업인 거지. 그래가지고 글쓰기 할 때 생각이 정리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머리에서 딱 떠다니는 걸 마구 찝어가지고 정리하는데 정리가 너무 안 돼요. 아니 이렇다면 약간 천재형이신데? 아니 저는 정말 쥐어짜거든요. 그 쥐어짜는 훈련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쥐어짜보면 신기하게 짜집니다. 저는 이제 쥐어짜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배치하는 과정에서 쥐어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글 쓰다가 뭔가 생각나고 좀 더 재밌는 거 이러면 더 재밌겠는데 막 이러면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이러면 더 재밌겠는데 야 인물을 어떻게 생각했지?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 재밌더라고요. 놀랍게도 천현우 작가님이
앱 소설을 오랫동안 연재하셨죠. 예, 오랫동안 썼고 성인 소설을 연재했었는데요. 필명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재미삼아 찾아보는 걸로. 근데 사람이 문체는 속일 수 없어서 그때랑 다행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세탁이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얘기했으니까 죄송해요. 다시 무거운 얘기로 돌아볼게요. 저희가 지금 방송 나가는 거는 11월이긴 한데 시간이 한참 지났죠. 지난 9월 달에 코레일 파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마지막에 정규직 대기업, 특히 남들이 생각하는 아주 그럴듯한 직장들이죠. 대기업 자동차나 대기업 조선이나 대기업 전자 이런 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원청과 하청,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너무나 눈에 보이는 차별, 뻔히 보이는 개인적 차별에 대해 말씀을 나눴었고, 그런 것들 얘기를 뭐 어지러운 얘기들 많이 했어요. 최근에 9월 달에도 코레일 파업이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하철 1호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이고요. 수인 분당선, 공항철도 등등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핵심 노선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 시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파업은 당연히 노동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고,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근데 묘하게 같은 동료 시민들에게 이런 공공부문의 파업은 유달리 인기가 없어요.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중교통으로 거의 출퇴근을 하니까 일단 배차 시간이 길어지고, 그럼 그 길어진 배차 시간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표정과 말들은 너무나 잘 듣죠. 이건 마치 시민들끼리, 서민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드는 건가?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귀족노조 네이밍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분들이 귀족이면 저도 귀족이에요. 저도 그 한국의 어엿한 중위소득의 중산층, 뭐 당연히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중위소득보다 더 위기는 할 겁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귀족입니까? 이게 귀족노조라는 이야기의 그 기본적인 사람들의 그걸 흔들어 놓는 거나, 네.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만연하고, 이 사회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더 다수고, 그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귀족이라고 말을 딱지를 붙이는 건데, 사실 귀족노조라는 이름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누가 귀족노조인데, 뭐가 귀족노조인데, 노동조합이 한두 개예요? 근데 이게 정가의 보도처럼 써먹는단 말입니다. 막상 이게 사태가 터지고 나면은 어디든 간에 다 귀족노조를 일단 파업만 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청년 세대나 이 각종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얘기하는 네. 꿀 빠는 기성 정규직이 없냐? 있습니다. 분명 일부 존재하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존재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 있었는데 사내 병원이 있었어요. 다쳐가지고 막 사내 병원을 가는데 아이고. 리스트를 써야 되거든요. 네. 리스트를 봤는데 다 원청명이, 저 빼고. 이게 뭐냐? 원청에서 그냥 허리 조금 그거 하면은 그냥 2시간 정도 쉬어가는 겁니다. 그냥 물리치료 그거 받고 그냥 백 붙이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꿀빠른 정규직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요. 근데 정작 대부분 노조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하지 못하죠. 근데 이런 곳에다가도 그냥 귀족노조라는 딱지를 막 그냥 차업딱지처럼 막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은 결국은 특히나 언론이 되게 많이 주창을 하는데요. 보수 네. 언론 쪽에서 이걸 붙이는 이유는 단순하죠. 떼쟁이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 너무 뗐어. 야 너희들 이거 꼴배기 싫지 않냐? 근데 노조가 진짜 그래요. 귀족노조가 있다 칩시다. 그럼 귀족노조를 해결하는 방법, 이 사람들을 떼쟁이로 만들면은 이 사람들은 더 떼를 쓰겠죠. 더 악을 쓰겠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노조란 단어에서 저는 현실에 대한 그 해결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제 귀족노조 네이밍을 말씀드린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적당 덕후가 천윤 작가님을 모신 거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냥 청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흔하게 보지 못했던 정말 대표성을 지닌 청년. 물론 그렇다고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산층의 청년들의 청년 대표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청년, 외의 청년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귀족노조 네이밍이 잘 먹히는 게 청년 세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시험 만능주의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냈고, 네. 정작 그 지금 기득권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분들이 음. 그 사회를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서열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하층이었으니까 그렇죠. 상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사교육에 엄청 투자를 해서 도와준 건 맞죠. 학벌을 이렇게 치솟아 올렸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작용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뭐 서울대 나왔어, 고려대 나왔어, 그런데 연봉을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상 이제 직장 들어가 보면은 누릴 거 다 누리네. 난 누릴 게 없는데 사실 이게 조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집단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집단화나 이런 것들보다 이제 개개인 파편화돼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가르쳐 준 거랑 마찬가지인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연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네. 제끼라고 가르치지. 당연하죠. 상대 평가인데 너가 나보다 등수가 낮아야 내가 더 올라가는데.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집단 행동으로서 집단으로서의 권리 같은 것들을 그다지 신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의 귀족 노조 프레임이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게 먹히는 이유는 역시 그 연대 같이 연합했을 때 효능감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실제적으로 경험해 봤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했더니 내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느껴봤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럴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왜 저들과 같은 레벨칙을 받아야 돼. 그걸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모의로 하는 것들이 이제 조별과제인데 정작 이제 조별과제를 하게 되면은 연대의 어려움을 더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계속 무겁네요. 무겁습니다. 무거운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새밥일지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원의 비정규직 차별은 일상에서 계속된다는 거를 너무 많은 대목에 설명하셨어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죠. 이거는 천연우 작가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7, 8월은 여러모로 괴로웠다. 육체가 괴로웠다. 처음 겪는 여름 용접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현장에 냉방기 같은 것은 없었다. 선풍기를 쐬자니 바람 맞은 용접 부위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실제로 급속 냉각이 되면 용접 부위에 구멍이 뚫립니까? 용접을 하면은 물 상태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열이니까. 네네. 뭐 당연히 액체 상태겠죠. 그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으면 다 흩날려 버리겠죠. 아. 구멍이 싹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용접 용어로서 굉장히 심각한 불량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구멍이 나 있으면은 당연히 균열이 되게 쉽게 되겠죠. 그쵸. 다른 것들보다 골다공증 생각하시면 돼요. 골다공증 뼈 엄청 잘 부러지잖아요. 그것처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그 깊은 곳까지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서 아예 못 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포도당을 먹고 소금을 한 움큼을 먹고 물을 옆에다가 쌓아놓고 마시고 자구책으로 막 버티는 거죠. 책 내용 마저 읽고 그거 설명해 주시면 되게 가슴이 와닿을 것 같아요. 책 내용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선풍기를 쐬자니 바람 맞은 용접 부위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결국 맨몸으로 버텨야 했다. 점심시간에 쉴 장소조차 없었다. 점심시간만 되면 늘 몽롱했던 나날. 우연히 정직원들이 탈의실을 휴게실로 쓴다는 사실을 알았다. 슬며시 따라 들어가 봤더니 불을 꺼놓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온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찬바람에 그대로 뻗어버렸다. 점심시간 종료 5분 전 알람에 맞춰 일어나니 머리가 무척 개운했다. 가벼워진 몸으로 탈의실을 나가려 하던 그때 정직원 아저씨 한 명이 뱁새 눈 뜬 채로 앞을 막아서더니 하청 직원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때 그분의 말투는 좀 부드러웠나요? 아니면 야 여기 왜 들어와? 이런 식이었나요? 그거보다 더 심각했는데 제가 여기에 되게 화가 많이 났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화보다는 이제 체념하게 되는 거. 이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느꼈는데 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니 눕고 저는 여 땡땡테크 천연오락 하는데 하니까 하청은 여 오는 거 아니다. 나가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요. 이걸 한번 당해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괴롭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월급 차이만 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같은 노동도 안 하는구나. 쉴 자리조차 주지를 않는구나. 노동시장 이중격차 얘기할 때 통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이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게 감춰져 있다는 걸 그때 딱 느끼는 거죠. 일과 돈뿐만 아니라 시설 사용까지 차별하는 회사가 존재해요. 엄밀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 회사도 그랬는데 이 회사는 특히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고 그리고 정규직 내에서도 비노조원과 노조원 사이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노 갈등이 극단화돼 있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 계속 읽어볼게요. 돌아서서 현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입술이 떨렸다. 물론 차별에 나름의 논리는 있었다. 엄밀히 말해 노조가 사측과의 투쟁으로 얻어낸 협약의 산물을 비노조원과 나눌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하청 직원 입장에선 서러웠다. 자기들은 냉방기 쐬어가며 일하면서 우리보다 월급도 2배 가까이 더 받으면서 여름 휴가 때 출근 안 하고 쉴 거 다 쉬면서 어째서 잘 쉴 권리마저 독점하려 하는가. 이날 이후로 노조원 개인과는 친분을 가지되 단체는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쓰셨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울분에 가득 차서 썼겠죠. 근데 울분에 가득 차서 쓰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좋아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눌러서 썼는데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이죠. 이게 똑같은 걸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야, 너 공부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대기업 못 간다고 찡걸거리지 마. 네가 공부 못한 탓이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하청 지원 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고. 누카렵입니까? 갑자기? 문자 그대로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논리가 없지 않아요. 이 누카렵은 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카렵은 청취자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라는 뜻을 쓰는 자조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나름의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너네는 이걸 하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해. 한국 사회가 이게 점점점 더 시대상이 되어간다는 건 사회가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발전했고 앞서 나갔죠.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진짜 꼰대 같네요. 꼰대 같은 걸 꼰대의 힘을 100% 인정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발전 속도도 빠르고 속도가 빠른 만큼 기대감도 높아졌는데 기대감을 충족 못하는 것도 맞고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향후 20-30년은 더 이런 종류의 갈등을 깊숙하고 강하게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노동 현장이 꽤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몇십 년, 몇백 년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쌓아올린 건데 그렇죠. 그걸 빠르게 적용시키는 힘들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이건 시스템이 그렇고 사실은 또 결국은 품성론으로 가버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품성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은 쟁취하지 못하면 잃는다 모두. 시대상이 이렇게 냉혹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최현우 작가님의 말씀에 100% 아니 1000% 공감하는 게 시스템 얘기하기 전에 그런 차별을 일상적으로 삼고 있는 너 개인의 당신 개인의 품성도 돌아보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날의 분위기, 공기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논리를 설명하면 사람이잖아요. 예,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지상정이고 시스템이나 구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당연히 설계 중요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지만은 당장 와닿는 건 태도나 품성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고 돈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예요. 근데 그 돈을 전달해주는 손도 본다. 그 돈을 주는 얼굴도 우리는 봅니다. 둘 다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돈보다 다른 게 먼저인 사람을 만나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이게 가능해? 라고도 생각되잖아요. 천은우 작가님도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하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프로야구 출신이었다.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저게. 초등학교였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죠. 박찬호 선수가 선생님 100명을 합친 것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는 것일까?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창 그 포터 아저씨랑 막노동을 뛰던 때였어요. 포터 아저씨랑 막노동을 뛰러 갔을 때 네. 이분이 막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왜 그렇게 기죽어 있냐? 야,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쩔지 않아? 야, 봐라. 지금 저기 좋은데 나온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보거라. 어려운 소를 더 어렵게 꼬아놓고 약자를 구렁텅이로 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작하고 약간 음모론 섞인 얘기를 그렇게 같이 섞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실제로. 자, 저 다리가 오면은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하겠어. 응? 저기 옆에 저 학교에서 막 와가지고 지들끼리 사랑 고백도 하고 막 히히호호 딱 떠들 거 아니야. 이것뿐만 아니야. 막 간호사 그리고 택배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굴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더 위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사실은 네. 받는 돈이 곧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몸값 이퀄 가치다라고 거의 동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릴 때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걸 잊고 그 박찬호 선수가 선수 100명보다 뛰어나다냐는 얘기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100명이 공을 던지면은 타자가 나자빠지겠지. 동시에 그럴 공을 던지면은 그쵸.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리가 있는 것도 있죠. 사실 그런 게 이제 프로 무대고 그렇잖아요. 호나우두가 우리 평범한 K리그의 1군보다 수백 배 연봉을 더 받는데 수백 배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능력치로 따지면 한 20-30%? 진짜 많이 봐. 30-40%, 50% 정도만 더 뛰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치는 그 이상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걸 싹 잊고 이렇게 막, 음. 인간은 결국은 몸값대로 학벌대로 그렇게 가치대로 가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듣고 눈이 번쩍. 와, 그렇지. 우리가 더 쩔잖아. 왜 우리는 음. 스스로를 막 낮잡고 있었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눈이 확 뜨였고 네. 그게 아마 사실은 셋밥일지를 쓰게 된 굉장히 큰 동기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야, 이걸 언젠가는 얘기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글을 써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작가님처럼 개인에게 숨어있는 자부심을 끄집어내는 계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윤 작가님이나 셋밥일지 같은 책이 너무 소중한 것 같고 아마 이런 대목, 저는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몇 대목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읽은 분 혹은 읽지 않은 분들에게도 책을 읽은 분들이 야 여기 천윤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용족공이었어.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있네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엄청 큰 영감으로 용기로 자신감으로 작용할 거예요. 다시 박찬호 선수로 돌아와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라는 게 공산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흔히 얘기하는 경차보다 30배, 많게는 50배, 60배, 100배까지 비싼 럭셔리 프리미엄 자동차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많더라고요. 와, 지방에서 한 번 보고 눈이 번쩍 뜨였는데 제가 지방에서 32년간 본 외제차보다 딱 그 강남에서 하루에서 본 게 한 수십 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경차보다 수십 배 이상 비싼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가 경차보다 수십 배 비싸다고 수십 배 빠른 거 아니고요. 수십 배 안전한 거 아니고요. 수치상으로나 재원상으로 봤을 때 2배 정도 빠를 거예요. 많아야 3배. 그리고 수십 배 넓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근데 가격은 수십 배가 비싸죠. 저 말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야,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는 말을 듣기 전에 네. 왜 그럼 그때까지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내가 어디에 눌려 있었냐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네. 박찬호 선수 얘기를 했었는데 뭐 스포츠는 사실은 룰 안에서 승자를 정해야 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그러니까 99대 100이더라도 승자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승자한테 결국은 다 몰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승패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 당연하지만 세상에는 존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야도 되고 불구하고 네. 엄밀하게 승패가 존재하는 삶을 네. 이렇게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실에 제가 되게 눌려 있었고 힘들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부심을 찾아야 됐었는데 네. 그때 되게 딱 잘 찾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자본주의 세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거래를 하고 화폐를 만든 모든 세상에서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물건의 가격이 그렇게 정해지듯 인간의 가치도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얼마나 부여할까는 우리의 또 자유의지이기도 합니다. 그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 일부 시간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2부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리즈의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데 천윤 작가님이 드디어 용접에 눈을 뜨게 된 계기와 용접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천윤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게스트와도 시간이 빨랐습니다. 그때보다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어허허. 네, 신기합니다. 정말 시간은 상대적인 것인가? 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렇습니까? 일이 몰입하고 힘든 일을 하면은 그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런 점에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저는. 군대도 굉장히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 안 가던데요. 그게 또 초장기는 다릅니다. 이게 단기적인 그게 있고 초장기는 또 다른 문제라. 알겠습니다. 드디어 천윤 작가님이 용접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책에서 인사이트, 저도 영감을 강하게 받은 대목입니다. 저도 어엿한 중년이고
사회생활도 몇십 년 했지만 이런 고민을 했어도 이걸 누군가에게 직접 표현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졸업한 폴리텍 7대학의 최대 유명 인사는 김규환 명장이다. 멘토링 강의 시간에 그의 일화와 사연을 접했다. 시대로 시작해 노력과 기술로 인정받은 대우중공업 기술자의 삶. 그 서사 속엔 가난했던 산업화 세대 특유의 처절함과 간절함, 동시에 후대가 도전 정신으로 포장했지만 허술한 시대였기에 결국 용인되었던 무모함이 있었다.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도 저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로 압축하는 수업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초등학교 중퇴학력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까지 도달하는 길 위엔 온갖 요행과 징계 사유가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독학으로 기계를 분리하다 회사에 큰 손실을 여러 번 끼쳤다. 요즘 같았으면 손해배상 왕창 물고 감옥에 가 있었을 사안이었다. 흑백 분명한 사연이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전달받을 가치는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간절함, 벼랑 끝자락에 매달렸다가도 끝끝내 생활하는 의지였다. 이게 김규환 명장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자면 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되시기도 했고 폴리텍의 이제 선배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창원 폴리텍 대학교. 이분 그 멘토링 수업으로 줄창 틀어줘요.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이거 들으면은.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심드렁하게 보고 있다가 뭐야 기계 마음대로 그거 저거 마음대로 분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같은 큰일 일이죠. 네, 그냥 그 허술했던 시대상이기에 가능했던 거고 그냥 건조하게 막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 결합해 볼 필요 없이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노력하는 이제 스테레오타입 일꾼에 대한 네, 그런 감각들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내일 잘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와 시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역군의 모습이세요. 사실 이거는 용몰 각오하고 얘기할게요. 일제시대라도 그리고 공산치하 북한이더라도 그리고 1930년 대공황의 미국이더라도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 런던이더라도 어느 시대에나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제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 자기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나가는 그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모델상은 호불호를 잘 안 따지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규환 명장에 대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물론 훌륭하신 분 맞습니다. 네, 아주 예, 훌륭한 용감한 분입니다. 분이시고요. 영감도 많이 주셨고요. 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결국은 요행과 그리고 남들이었으면 징계받았을 그런 도전들도 있었고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았던 행위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근데 이건 시대상이 그랬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왜 자네들은 너희들은 김규환 명장처럼 도전하지 못하는가 하면 도전했다가는 인상을 패가 망신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천효 작가님한테 굉장히 인사이트풀 영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천효 작가님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삶을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용기도 있으셨고 능력도 있으셨고 근데 저희 지금 세대 청년들이 볼 때는 기득권의 기성세대라고 생각하는 X세대 우리도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해보자. 가만히 있어봐. 우리도 우리 얘기 별로 안 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줄곧 공감하던 게 있었는데 네. X세대 얘기인데 X세대도 약간 싸잡혀서 기득권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있죠. 현장에서 가장 슬픈 아저씨들이 40대예요, 사실. 그렇죠. 자, 제도로 방어해 주냐? 아니요. 아무 제도도 없어요, 이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0대라는 나이 연령대를 국가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 있고 집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전제해 놓은 듯이 이게 짜놨기 때문에 청년이 받는 어떤 종류의 혜택도 가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그대로 떠안고 있고 최저임금 이거 똑같이 그냥 그런 굴레에서 똑같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딱히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훌륭한 노동 에세이가 많습니다만은 네. 40대가 주축이었던 노동 에세이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X세대의 말씀을 왜 드렸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X세대가 최근에 모 OTT에서 X세대를 가지고 굉장히 희화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서울, 압구정, 오렌지 끝. 근데 X세대가 그들만 있을 리가 있습니까? 결국은 청년 세대의 그거의 반복이었던 거죠. 처음에 글 쓰러 이 회사를 나갑니다라고 네. 했었을 때 팀장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다 뭐라고 했거든요. 네. 현장에서
아이고 뭐씨 방송 나간다고 야 큰 사람 되셨네. 이제 현장 뭐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신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너 일도 못하는 놈이 말만 그 입만 살아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줘. 야 쇠보다 펜이 더 강해. 불보다 펜이 더 강한 거고 밖으로 가가지고 우리 얘기를 많이 떠들어줬는데 40대 얘기도 해줘라. 너 솔직히 말해서 너네는 내일채용공제라도 받잖냐. 내일채용공제 뭔지 말씀해 주세요. 내일채용공제라는 거는 중소기업 재직 시에 2년 동안 회사랑 정부 그리고 제가 3자가 공동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해가지고 2년 동안 적금을 하는 그 방식의 그 제도예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가장 좋았을 때는 3년에 3천 해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제 부담은 아마 600만 원인가 720만 원인가 그쵸.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2,260만 원의 목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와 끝내준다. 근데 3년짜리는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 실업급여 그게 폭주하면서 지금 없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뿐만이 아니라 뭐 각 지자체별로 그 500만 원을 넣으면 500만 원을 채워주기도 하고 1,000만 원을 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그런 기회들도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40대 중년의 초입에 들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들 목소리도 중요할 텐데 정작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누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X세대 중년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영감을 받았고 언젠가는 저도 그런 걸 방송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 쓰던지 뭘로 하던지 도전의식을 받았어요. 천일 작가님에게 잠깐 편지를 받은 듯한 기분. 아저씨도 뭔가 좀 해봐요. 저도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들 맨날 술 먹고 그 낚시만 다니지 말고 책상 앞에 앉으십시오라는 주문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천일 작가님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즈음부터 김규환 명장을 보고 이때부터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예, 그렇죠. 전자산업기사가 있었는데 전자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별 쓸모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네.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자격증마다 같은 급이라도 가치가 확 나뉘는 그 구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네. 사업체가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아하.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네네. 선임 자격증이라 불러요. 네. 전기 자격증이나 안전 관련 자격들이 화학 관련 이제 관리 자격증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자격증들은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전기 기사 같은 경우는 취득도 되게 어렵고 네. 취업 시장에서 가치도 굉장히 높은 자격증에 속하거든요. 제 자격증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따봐야 이 친구 성실하고만 껄껄껄 이러면서 끝나버린 자격증인 거죠. 자격증이 네. 용접 같은 경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모든 실력으로 굴러가는 이런 업종에서는 네. 기량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자격증을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왜 자격증을 땄느냐?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거라도 있어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놀이공원으로 얘기하면 일단 입장권이군요. 그렇습니다. 입장권을 따러 간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빅3 티켓을 살지 안 살지는 뭐 그 회사 맘이고 내 맘인데 어쨌건 입장을 해야 되니까. 너의 성실함을 입증하거나 입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입장을 시켜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보마. 이런 느낌이죠. 아이고 왜 이렇게 어디 가나 먹고 살기 힘든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용접 기능 자격증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업에도 성공하셨죠. 그때 회사 기숙사도 주셨거든요. 기숙사가 있는 회사였어요. 숙소까지. 예, 숙소 이렇게 또박또박 올라가면서 뭔가 좀 두근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용접공으로 용접사로 재직 중이실 때 에피소드 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눈길을 되게 끌었습니다. 무슬림이었던 외국인 동료였어요. 이름은 아짐존. 예,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 네. 그리고 실력도 천현우 작가님과 비슷해서 두 사람은 경쟁 관계인 걸로 책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쓰였어요. 직접 읽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니까. 한 달 꼬박 시행착오를 겪다 마침내 작업이 손에 좀 익을 때쯤 경쟁은 싱겁게 끝났다. 파트장은 아짐존을 자동 용접 라인으로 보냈다. 실력 문제보단 밉보였기 때문이다. 하필 2015년 6월은 라마단 기간이었다. 독실한 무슬림 아짐존은 기도하다가 쉬는 시간을 몇 분씩 넘기기 일쑤였다. 그때 이주 노동자와 무슬림 혐오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아짐존이 혼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만약 그가 한국인이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점심시간 동안 목 한 몫을 채우겠다고 협상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터. 파트장은 소통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고 규칙을 강요해 찍어 눌렀다. 그리고 나는 침묵했다. 무지로 인한 비겁한 행동을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짐존이 좋아했던 현지 맥주의 양꼬치를 대접하고 싶다.
그 아짐존이 근데 네. 아마 외국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한테 집 자랑을 맨날 했거든요. 야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나 이런 집을 했는데 집 지금 공사하고 있어 하면서 공사 보여주는데 우와. 인도네시아에 집을 크게 지었군요. 네. 부럽다. 저도 부럽네요. 아니,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사실 뭐 중상층이라고 해봤자 평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이 문제일 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뭐 마당 딸린, 차고 딸린 이런 거는 한국에선 그냥 정말 하이 소사이어티죠. 상류층 정도는 돼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될 게 네. 외국인 혐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한 것과는 별개로 네. 아짐전은 애도 셋이고 마누라 있고 집에 엄청 좋은 집 짓고 있는 성공했어. 자기 고국에서는 상류층 네. 노동자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 그걸 생각을 구분을 지어야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차별과 혐오는 무지하거나 무식하기 때문에 시작하죠. 그리고 무지는 확증 편향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책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에게 낯선 그 이슬람이란 종교만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런 편견이나 무지는 세상 모든 곳에 다 존재하죠. 변명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네, 용접을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격증까지 땄는데 내가 그렇죠. 못한다면 내 커리어가 꼬인다는 생각이 엄청 간절해서 게다가 빚도 엄청 많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차별을 묵과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정의로운 척 그리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짐존을 차별하는 그 트장을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현장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강력한 위계가 작동한 상태에서 간절한 동기까지 있으면 사람은 정의롭게 행동할 수 없구나. 되게 어렵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복잡하죠. 뭐 하나만 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닐 겁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우리를 스스로 평균적이며 보통 사람이며 딱히 차별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특히 남성들은 안 그럴 겁니다. 누구나 특정 부분 그것이 학력이건 경제력이건 집안의 성공 내력이든 무엇이든 반드시 소수에 속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취향이나 신념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소수가 되거든요. 지금은 소수가 아니라도 언젠간 소수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라는 거는 안전한 공동체는 그러니까 좋은 사회라는 건 결국 안전한 거잖아요. 몸도 마음도 안전한 공동체는 소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관용을 가질 수 있는 사회여야겠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상식 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린치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게 보통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관용이 더 잘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많이 가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가지고 덜 배운 사람이나 관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유엔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네. 유엔에서. 근데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순위가 57이거든요. 우리가 57년씩은 됩니까? 꽤 나쁘지 않죠. 자, 네. 그런데 뭐가 괜찮은데 문제냐? 그 정도면? 종합 순위가 인도네시아보다 저희가 32위가 더 높아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87위거든요. 우리가 훨씬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 항목에서 떨어집니다. 관용하면 우리는 몇 위 정도인가요?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관용으로 가면 이제 진짜 초하위권이 이제 100위권 거의 언저리까지 가는 거죠. 100위권 언저리면 흔히 분쟁을 지금 겪고 있거나 그러니까 내전을 겪고 있거나 그런 나라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유하고 치안이 잘 돼 있고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사실 내부 자체는 전쟁처럼 돌아가고 있다. 뭐 대충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내전이다. 그러니까 네. 총을 들고 있지 않을 뿐. 네, 시험으로 맨날 경쟁해야 되고 직장에서 누구 올릴까 누구 제낄까 누구 내칠까 뭐 이러면서 계산하게 되고 다 그런 거죠 뭐. 갑자기 또 우울해지네요. 그러면 최현우 작가님은 우리 사이에 많은 문제가 이런 초경쟁 사회에 있다고 어느 정도 보시는 거네요? 네, 경쟁 과열의 문제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효율적인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쟁이 만악의 근원은 아닙니다. 경쟁이 필요한 순간은 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천우 작가님이 소중하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계속해서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나 소중한 사람이야. 진짜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죠. 책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전임 팀장의 천재성은 후임들에게는 두고두고 비극이었다. 사장님은 그의 재능을 쫓아가지 못하는 나를 답답해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가 바로 연봉 8천만 원을 제시받았던 특급 인력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연봉 8천이라는 거는 거의 꿈의 액수 아닙니까? 이분이 컨테이너 양산 컨테이너 업체에 있었는데 네. 천직과예요. 이분은 자각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안에 있는 부품들 밸브 부품들 이게 네. 세세하게 나눠보면 100 몇 종이 넘거든요. 네네.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조립해요. 그냥 컨테이너에도 밸브가 들어가는군요. 그거 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재하는 컨테이너 말고 ISO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음. 화학물질을 다루는 컨테이너 있어요. 아,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학물질이 바다 위에서 망망대해 위에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빵 터져봐요. 큰일 나잖아요. 인화성 물질일 수도 있고 대개는 독극물이겠죠. 엄청난 독극물들만 씻죠. 그럴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쵸. 거기를 이제 빼내기 위한 밸브가 필요한데 음. 그런 장치들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누수를 잡아야 되는데 누수를 못 잡아요. 저는 컨테이너를 뜯어야 되잖아. 누수로 추정되는 부분을 뜯어야 되는데 네, 아우, 잘못 뜯으면은 뭐 끔찍해. 한 절반을 그래서 잘못 뜯은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욕 엄청 먹었거든요. 전임 팀장이 그렇게 일을 잘했는데 후임인 작가님을 보고 사장이 답답해하는 거죠. 이분은 근데 나가가지고 자기가 업체를 차렸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데인데 그리고 한 1억 5천씩 정도 번다더라고요. 사업자 소득으로. 8천 이게 달라는 게 연봉 협상에서 결렬이 난 게 아니고 야 나도 팀장 취급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팀장하고 동시 입사했는데 야 팀장한테 따라지 소리 듣고 이게 말이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4년제 나온 사람과 그 고등학교에서 준퇴한 자네가 그 책에 쓰신 얘기가 그 책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현 팀장이 말하기론 현지 팀장이겠죠. 현 팀장이 말하기론 임금 협상은 성공했지만 실장급 직책을 달라는 조건을 거절당했고 그걸 명분으로 전 팀장은 회사를 나와 더 잘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은 좋지만 당신이 4년제 나온 사람하고 직급이 같으면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야, 사장님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다 잃으셨네요. 심지어 그러니까 경쟁업체를 만들어 버렸죠. 게다가 이거 되게 비극인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수리 기술을 다 가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큰 수리가 났을 때 누구 불러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100만 원 부르고 네.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외주업체니까 그만큼 돈을 더 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바보짓도 이런 상바보짓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든 양가적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느 업계든 정점에 오른 기술자는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 그의 유능함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 한편에 경이로움, 동경, 선망과 더불어 질투, 좌절감에 양가 감정에 휘말리곤 했다. 이게 진짜 청진기로 바로 잡아내는 거 보면 와 진짜 무슨 마술 같아요. 마술 같은 거 몇 번 보면은 우와 이러다가도 와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저게 되면 나도 연봉 8천인데 뭐 저도 스스로는 기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다 아티스트는 아닌데 아티스트 성향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저는 스스로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엔지니어링을 한 군데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정점의 기술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뭘 못하는지도 알게 되고 좀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후배들이 선배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나만큼 안 해봤잖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짬밥이야. 근데 짬밥도 짬밥이지만은 경험의 밀도. 그쵸.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니네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나는 매주 2번씩 했는데. 그럼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당연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신기할 필요도 없고. 찬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팀장이 천재성이라 그러는데 천재성이라보다는 그분의 실전 경험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쌓인 것도 있고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대목은 그 대목이에요. 경이로움, 동경, 성분과 더불어 질투, 좌절감에 양가 감정에 휘말리곤 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고 우리는 아마 평생 이룰 수밖에 없을 거죠. 다 떠나서 멋있는 기술을 다루는 것들도 굉장히 사실은 멋있다. 이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삶을 생각하면 저기 여의도 애널리스트라든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멋있고 예. 또 이분들은 이분대로 멋있는 거죠. 블루 칼라의 간지. 뭔가 패션으로 치자면은 워크웨어 빡센 그 셀비지 데님 셔츠 입고 네. 작업 하나 딱 입고 수염 딱 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멋이 있었는데 지금도 막 빠꼬미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요즘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고급 용접을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손 보면 진짜 화려하게 돌리거든요. 네. 손 동작만이 문제가 아니고 열계산이랑 이런 것들 해서 더 빨리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끝내주게 멋있다.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아니 노력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 그때 느꼈죠. 아 나는 한우물 파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을 얇게 파다가 저기서 걸리면은 저기로 가자 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니 모릅니다. 저도 우리 회사에서 맡고 있는 포지션이 주로 기능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 조금만 삐끗하면 손실이 나는 그런 공정에 주로 투입됩니다. 잘하면 당연한 거고요. 조금만 삐끗하면 방심했네, 설렁설렁하네, 감 떨어졌네, 이건 억울합니다. 코믹스의 유명한 대사로 가면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연봉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들보다 연봉을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술자는 기술자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다는 건 저도 크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만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려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건데요. 청년 세대들이 저를 볼 때는 그냥 어엿한 기득권 중에 한 사람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기득권일 수 있어. 근데 기득권 중에 기술자는 없는 줄 아니? 기득권 중에 뭐 고생하는 노가다는 없는 줄 아니 얘들아? 그렇지 않단다. 그러니까 하나로 싸잡아서 생각해 버리니까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죠. 그냥 기조는 기조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이걸 다 분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어떤 부분에서는 동질감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는 대척할 수도 있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잠깐 여기서 들어가자면은 네. 그 신진욱 교수님의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기성세대 86들이 진짜로 꿀을 빨았냐라고 했는데 평균 그냥 통계를 싸그리 다 내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더 불안에 시달리고 이러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이나 이런 것들만 딱 봐더라도 사실은 견적이 딱딱딱 나오거든요. 나오죠. 이익을 보는 일부만 보면서 우리가 꿀을 빤 막 그 뭐뭐 세대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구분을 지으려면, 구분 짓기를 하고 싶다면은 구분을 엄밀하게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구분을 짓다가 말아버리면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밀하게 구분 짓는 걸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굳이 구분을 짓고 싶다면. 최소한 저는, 그러니까 작가님은 청년 세대, 그리고 저는 중년 기득권이니까 제가 스스로 기득권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뭐 기득권이죠. 뭐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인정할게요. 저 또한 근데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감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기득권의 체감을 못 느낄 때 실수가 나와요.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야, 너 나가라 뭐 이런 식의 그분들의 그쵸.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고액이고 상대적인 기득권인데, 이 기득권이란 체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생활에서 체감이 안 오니까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겸허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가 대부분이 월급이,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250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250만 원 그걸 못 받겠습니까? 아니죠. 기고 받고 저는 어디든 이제 정규 기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냥 평생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저는 네. 명백한 기득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뭐 이런 자잘한 그 당연히 개인만의 그런 거 다 때려치워놓고 사회에 봤을 땐 기득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숫자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숫자를 알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연 작가님은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접근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아주 훌륭한 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이랑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순간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럴 수가. 그러니까요. 오늘도 역시 준비한 거 한 30분의 차를 못했는데 이건 자연스럽게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왜요?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옵니다. 행복한 일요일 밤 되세요.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